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성적을 올리는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정확하게는 학원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학습 시스템에 대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학원비를 우리가 매월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뭐 수백만 원까지도 쓰면서 아이 성적이 좀 제자리 걸음을 거를 좀 보게 되면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반대로 학원을 좀 대폭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이 쭉쭉 오르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차이가 과연 어디서 오냐? 단순히 저 친구는 그냥 머리가 좋구나. 야, 너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인터넷 강의를 활용을 하거나 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기 같은 뭐 이런 당연한 얘기 말고요. 진짜 필요한 건 우리가 학원을 보낼 때 기대했던 그 학원에서의 기능이 집에서도 좀 그대로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거나 아이가 그거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핵심이 되겠죠. 성공한 가정들의 공통점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사교육을 단순히 줄인 것이 아니라 학원의 핵심 기능을 해체해서 집에서 다시 조립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사교육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통계청 2024년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사교육비 총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주당 참여 시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7.6시간 평균 증가했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일주일 내내 일요일도 학원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이 더 증가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초등학교는 44만 원, 중학교는 49만 원, 고등학교는 52만 원. 우리가 학령이 올라갈수록 이게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올라가고 있는 현실. 우리는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어떤 프리미엄화 되어 있는 이 대학 구조에 우리 아이를 밀어 넣으려면 계속해서 사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타파할 수는 없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학원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이 하는 일을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학원이 비싼 이유는 단순히 가르치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학원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살펴보시면요.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능들을 집에서 구현하는 게 이 학원 의존도를 줄이냐 늘리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 설계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이냐? 나와 있는 대로 학습 범위와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하고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학생의 학습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리큘럼 설계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학습 경로를 짤 수가 있고요.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선행학습과 복습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게 학원 기능 중에 좀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죠. 이 학생의 문제풀이와 학습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 또 교정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이해도를 높여주는 거, 오답 분석, 개선 방향 제시, 학습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거, 또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 거. 그 다음이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꾸준한 학습 습관을 형성하도록 격려하고 성취감을 통한 학습 자신감을 제공한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달성 의지를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주는 학원. 그래서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들을 잘 구현하고 잘 실행해주는 학원일수록 학원비가 좀 셀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잘 해주는 학원일수록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좋아하는, 또 입소문이 잘 나는 그런 학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집에서 구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일주일간 학습 로드맵을 같이 보시면서 좀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별 주간 고정 메뉴로 오늘 뭘 공부할까라는 고민 시간을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고정 메뉴를 만들어 놓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 주간 고정 메뉴를 보시면 이 유형별 문제 두 세트, 그러니까 개념학습 후 유형별 문제를 5문제씩 풀어보기, 그 다음에 오답 복귀하기,
과거 오답률 높은 유형을 주 1회 약점 분야에 직접 복습하기. 요런 것들을 하나 고정 메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할 때 팔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덤벨 컬을 몇 개씩 몇 세트를 한다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수학에서 주간 고정 세트를 만들어 놓고 국어에서 주간 고정 세트를 만들어 놓고 영어에서 주간 고정 세트 만들어 놓고 과학에서 주간 고정 세트 여기에서 좀 늘어난다 그러면 사회에 대한 고정 세트 이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고정 세트를 만들어 놔야 내가 오늘 뭘 공부하지? 라는 고민 시간이 줄어들고요. 고정 메뉴들을 어떤 식으로 일주일 동안 배치를 하냐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 구조도 한 개, 300자 요약, 어휘 확정 이런 것들을 메뉴로 아예 딱 묶어버리는 거고 영어라면 구문 연습, 3분 스피킹, 리스닝, 쉐도잉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그다음에 과학이라면 핵심 개념 두 개, 그래프 해석 한 개, 실생활 적용을 해서 요것도 메뉴로 묶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 플래너를 짜서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하교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뭐 월요일 날은 수학 국어 세트, 화요일 날은 영어 과학 세트, 뭐 수요일 날은 수학 국어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주간 플래너에 오늘은 무슨 세트를 하면 된다. 그럼 그 세트에는 어떤 메뉴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뭘 해야, 뭘 어떤 식으로 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덜 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오답 피드백을 데이터 기반으로 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이 여기가 틀렸네, 다시 해봐 라고 해주던 피드백을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모든 오답에 원인 태그를 붙이는 게 중요한데요. 개념 부족, 계산 실수, 조건 놓침, 자료 해석 오류, 시간 부족, 독해 실수, 단순 실수 이런 식으로 7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이 모든 오답을 이 태그 7개 중에 뭐인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제일 잘하려면 엑셀을 쓰거나 노션을 쓰면은 나중에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가 되게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어디에 메모장에라도 적어두기라도 하시면 이 오답을 나중에 데이터로 한 번에 분석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 분류를 하신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오답 태그 실전 적용 사례가 있죠. 저런 식으로 어떤 문항이고 어떤 원인이고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내가 적용을 해 놓아서 이 오답에 대한 재발률이 낮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답에 대한 재발률이 여전한지 이렇게 그 해석을 좀 하시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실천하는 오답 관리 3단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오답 수집 및 태그 부여하는 첫 번째, 주간 오답 분석 및 패턴 확인 두 번째, 그다음 집중 보완 계획 수립 및 재발률 추적까지 해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보다 재발률 관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태그별로 재발률을 20%씩 줄이는 거를 목표로 데이터 관리를 해가면서 오답률을 좀 낮춰나가는 것들을 스스로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동기부여, 이 책임 파트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데이터 중심 점검이 효과적인데요.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격려해 주던 것을 가정에서는 좀 데이터 기반 코칭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 엄마나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격려는 사실 격려라기보다는 푸시나 압박이나 일종의 잔소리로 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코칭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격려보다는 객관적인 채점관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감정적인 격려는 평상시에 그냥 하는 거고 일요일에 뭐 예를 들면 주말에 한 10분 정도는 이 객관적인 채점관이 돼서 데이터를 통해서 너의 지금 상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브리핑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답 재방률은 얼마 정도 됐네. 예전에 틀린 유형의 문제를 다시 틀리는 비율이 이제 매주 20%씩 감소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잡았는데 이번 주에 해보니까 재발률이 한 10%밖에 감소를 못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한다거나 또는 25분 이상의 그 방해 없이 집중한 세션 수가 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세트로 만들어서 좀 방해 없이 집중한 세트 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지연 시간 예를 들면 과제를 시작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실제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어떻게 하면 3분 이내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세 가지 데이터만이라도 우리가 매주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집에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과를 마치 게임 캐릭터 능력창 보듯이 좀 데이터화 시켜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국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선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오해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오해를 볼까요? 예, 첫 번째 오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자습이 그냥 자기주도 학습 아니에요? 라는 오해입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은 단순히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터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자기주도 학습 방법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나 교사의 안내와 조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방식을, 효과적인 방식을 적용해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오해는 학원에 다니면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 없다라는 오해인데요. 학원에 다니더라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목을 항상 학원에 의존할 수는 없고요. 또 학원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에도 이 자기주도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면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 자발적 의사 결정 과정이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법과 자원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체 과정. 그다음에 메타인지 능력을 개발하는 거에 이 자기주도 학습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학원과 병행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필요한 과목과 불필요한 과목을 구분하는 안목을 길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모든 학원을 끊는 게 아니라 학원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점수당 비용, 재발률 개선 정도, 그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전이되는 기술을 뭐 몇 개나 가르쳐 주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설계할 때 원칙을 첫 번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 실행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럼 요거를 실천해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공부 시작 전 3분이 이 성적을 결정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리롤 3분이라는 방법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거나 딴짓을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프리롤 3분인데요.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과제로 완료 경험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일종의 워밍업처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산 문제 10개 또는 영어 단어 5개 같이 매우 쉬운 과제를 뭘 하던 간에 이 3분 동안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틀리지 않을 난이도로 성공 경험을 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완료 후 즉시 체크 표시를 하면서 내가 첫 번째 도입 과제를 달성했어. 마치 게임을 하게 되면 튜토리얼 하듯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프리롤 3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뭘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집에서 공부할 때 있는 3대 장벽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 이 착수 지연이에요. 시작이 어려운 겁니다. 책상에 앉아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거나 딴짓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프리롤 3분을 통해서 가장 쉬운 과제부터 일단 습관적으로 해보는 연습. 근데 그게 100% 정답을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일단 뭔가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뇌한테 나 작업 들어가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벽이 집중력 유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시작을 했지만 조금만 공부하다가 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집중해야 되는 시간 세트를 좀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뇌 근력에 대한 문제예요. 뇌 근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무게를 낮춰야 되겠죠. 시간을 무게로 치환했을 때 우리가 한 번에 집중을 뭐 50분, 60분 못 한다면 처음에는 과감하게 25분 정도로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트 수를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모도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모도 기법을 통해서 집중력 유지를 최소화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벽이 난이도 조절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80% 정도 성공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점진적으로 어려운 난이도를 섞어가는 방식을 해야지, 공부하겠다고 앉아서 주구장창 어려운 것만 붙들고 있으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험은 공부를 지속하는 것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장벽을 극복해 나가는 게 좋고요. 우리가 즉시 집에서 뭘 해볼 수 있냐면, 프리롤 과제를 좀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놔요. 요새는 GPT도 나와 있고 이런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프리롤 과제들을 좀 미리 한 뭐 100문제씩, 한 200문제씩 만들어 놓고, 들어가기 전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 가볍게 해보듯이 10문제 계산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게 좋고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 오늘 필 받았으니까 30분, 40분 할래. 운동도 그렇게 하면 다치거든요. 근데 공부도 내가 지속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종료하는 시간도 더 할 수 있는데 종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완료한 프리롤 과제를 좀 기록을 해서 계속해서 성공 경험을 가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수면과 생활 리듬 관리예요. 내가 학원에 가면 좋든 싫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은 거기에 딱 정해진 루틴대로 가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일종의 내 뇌가 받아들일 때는 헬스장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집에서 하다 보면 뭔가 나에게 압박을 주거나 내 생활을 강제하는 코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사실 프리함,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내 수면과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거에서 이제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을 써도 수면이 불규칙하면 효과가 반감되죠. 특히 평일, 주말 기상 시간 차이가 1시간이 넘으면 이 뇌의 리듬 자체가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통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뇌가 예측 가능한 루틴 안에서 계속해서 예측 가능한 어떤 커리큘럼으로 돌아가는 게 이 리듬을 관리하는 거에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면 관리 핵심 원칙은 평일, 주말, 기상 시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취침 시간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차단하는 거.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취침 루틴, 기상 루틴을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놓고 거기 루틴에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리스트를 적어서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고정된 기상 시간에 기상을 했다라는 거에 체크. 뭐 예를 들면 아침 햇빛을 쐈다 체크. 취침 1시간 전 전자기기는 차단했다 체크. 그 알림에 대한 타임블록을 설정했다. 카페인 관리하자. 방 온도 조절을 하자에 대한 이런 일일 실행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매일 비슷한 루틴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고요. 학습 효율과 수면의 관계를 좀 보시면, 결국 이제 의사들이 권장하는 건 7시간이에요. 7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학년 수가 올라갈수록,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수록 이 7시간, 8시간 지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시간일 경우가 많죠. 학습 누정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7시간, 8시간을 자지 못하는 경우에 요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의 그릇을 키워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필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평상시에는 7시간, 8시간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서 순공을 좀 채울 수 있는 루틴을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학습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좀 찾아내시는 것이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교육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주간 실행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사교육 선택을 하실 때 좀 과학적으로 기준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은 학원은 좀 과감하게 제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수강했을 때 단순히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그 개념을,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물론 이제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면 성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 투자 대비 그 효율이겠지만, 성적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거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답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내가 시작할 때 진입하는 그 집중도라든지, 순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오답 비율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요런 것들을 계산하셔서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학원을 고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합리적이겠죠. 요렇게 시스템 기반을 구축을 하셔서요. 시스템 기반을 일주일 동안 한번 해 보시고 이 정교화를 하는 것들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면 좀 사교육을 전략적으로 요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좀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 드리면 학원이라는 거는 좀 아이가 수학이 약하다, 영어가 약하다, 국어가 약하다 이런 취약한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좀 단기간 팍 집중을 해 갖고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올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반복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시간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내가 반복 학습이 필요한 주제나 시간 공간에 좀 제약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 강의, 과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대중적인 지도보다는 맞춤적으로 내 성향에 맞는 지도가 필요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는 독학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략적인 도구들로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부모가 직접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 거고요. 아이가 막힐 때는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에 좀 힌트를 통해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게 하고 규칙이나 예시를 보여주고 부족한 방향만 좀 제시하되 소는 가능하면 되지 않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진짜 목적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루틴으로 자꾸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이렇게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아이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스스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교육이 줄 수 없는 진짜 경쟁력을 아이가 갖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